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이죠. 오늘 뉴스와이드 첫 이슈는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킹 사우드 대학 강연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아라비아를 포함한 많은 외국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에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이 꼬레 또는 꼬레아라고 세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명인 코리아가 바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붙여졌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이 동서 교류를 주도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지리 분야에 가장 밝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54년에 노르만 왕조가 바로 유명한 아랍의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에게 세계 지도의 제작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직 유럽이라는 이름도 등장하기 전에 알 신라라고 바로 이 한국이 표기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과 아라비아의 교류 협력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약 70년 전인 1950년 초에 공산 세력의 침략을 받아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으며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그 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랄만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장은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또 정부의 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서 인프라 협력으로 맺어진 한국과 사우디의 이런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발판이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고 교육 분야에만 한 해 약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스마트 첨단 도시의 청사진인 네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력 산업을 디지털, 친환경, 그린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인력을 양성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사우디의 비전에 놀라고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킹 사우드 대학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한국과 사우디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이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통해 비약적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예외 없이 창의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미래의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 나아가는 원동력은 바로 미래 세대인 청년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을 길러내는 플랫폼인 바로 대학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중요성을 일찍이 간파했습니다. 청년은 혁신적이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화되어 있지 않고 편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스크린하는데 이런 청년 보좌역들을 각 부처에 배치해서 정책의 동반자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30세 이하 청년들이 인구의 63%를 차지하는 젊은 청년 국가입니다. 진취적인 사우디 청년들은 창업에 적극적이고 새로운 문화와 기술에 대한 수용성도 매우 높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여성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왔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학생과 교수진 여러분, 장차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미래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은 바로 미래 세대인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올해 10월 초에 세계 최대 규모의 K-컬처 페스티벌인 K-콘 사우디아라비아 2023이 리야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우디의 청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보다 많은 사우디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사우디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오, 메디컬, 재생에너지 등 첨단 분야의 연구와 여성 리더십 강화 등 사우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킹사우드 학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더욱 큰 꿈과 포부를 안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내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지털의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디지털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조인 아라비아인들이 동서양의 문물 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했고 인류 문명의 발전과 풍요로운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شكرا فخامة الرئيس على المحاضرة القيمة. 네, 대통령님께서는 그대로 계셔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고요. 질의응답은 한국어, 아랍어 순차 통역으로 진행됩니다. 두 문장씩 순차 통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학생은 현장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والآن نبدأ جزئية الأسئلة والأجوبة. هناك مجالات لأربعة أسئلة يطرحها الطلاب، 2 من على المنصة و2 من الجمهور. فمن يرغب بطرح سؤاله يقوم برفع يده لأخذ الموافقة ليقوم الطالب بالتعريف بنفسه واختصاصه من على المنصة. 네, 손 들어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عويد علي العنزي من كلية التمريض. صباح الخير فخامة الرئيس. بالنظر إلى الشغف الكبير بالكيبوب والدراما الكورية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هل ستقدم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أي دعم للشباب السعودي الراغبين في تعلم اللغة والثقافة الكورية؟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사우디 내에 K 콘텐츠의 인기가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우디 청년들에게 한국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أولا أود أن أشكركم على حماستكم في تعلم اللغة الكورية واهتمامكم بالثقافة الكورية.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협력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양국 국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래 세대들의 상호 문화에 대한 관심과 교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أعتقد أنه أهم شيء في تبادل والتعاون وتعزيزها بين الدول أكثر من التعاون الاقتصادي أنه اهتمام ثقافي وبين الشباب وبين الأجيال القادمة وكذلك بين الشعب العام. 제가 오늘 킹 사우드 대학에 찾은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ومجيئي اليوم إلى هذه الجامعة بنفس السبب. 한국 학생들에게도 아랍어와 아랍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가고 있고 한국에서도 대학 입시 어학 과목에 아랍어가 포함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وكذلك الشعب الكوري خاصة الطلاب الكوريون هم لديهم اهتمام كبير وإقبال شديد للغات الكورية عفوا اللغة العربية واللغة الثقافية الثقافة العربية. فيوجد هناك الامتحان للغة العربية للدخول الجامعة منذ 20 سنة في كوريا.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사우디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 학당, 이 세종은 한국의 조선 왕조의 임금인데 한글을 대한민국의 글을 문자를 창제하신 분입니다. 이 세종 학당을 작년에 사우디에 개설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좀 손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시설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 만큼 한국어를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비로 한국의 문화와 다양한 과학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정부 초청 장학생 제도도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 규모도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우디에 있는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한국어과가 설치가 된다면 우리 정부는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تأسس أول معهد السيجونغ في المملكة في العام الماضي رغم أنها تأخر قليلا لدى جامعة الأمير سلطان. فكما تعرفون جيدا أن اسم سيجونغ هو أحد من الملوك في الإمبراطورية جوسون وهو من اخترع الأبجدية الكورية لكي يتعلم الشعب الكوري بسهولة. فيوجد أيضا برامج خاصة لتدريس اللغة الكورية في المدارس الإعدادية والابتدائية الخارجية. فأيضا تتوفر مواقع الإنترنت المختلفة التي تديرها الحكومة لكي نتيح الفرصة لتعلم اللغة أينما تكون. ويوجد هناك أيضا برامج لزيارة الطلاب الأجانب إلى جمهورية كوريا لحساب الحكومة الكورية. شكرا فخامة الرئيس.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شكرا فخامة الرئيس. والآن نأخذ السؤال الثاني
من طالب أو طالبة.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학생으로부터의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을 해 주시고 착석하시면 되겠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أنا أثير العلي طالبة تخطيط عمراني بكلية العمارة والتخطيط. علمتك أن زيارتك تعتبر أول زيارة لرئيس كوريا إلى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لماذا اخترت زيارة جامعة الملك سعود في ضوء جدولك المزدحم؟ وما هو الأهم بالنسبة لك في العلاقات الدولية بين كوريا والسعودية؟ 저는 건설공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첫 국빈 방문으로 오셨는데 바쁜 일정 중에서 특히 저희 대학교를 방문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양국 간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크란. 저는 뭐 대학을 졸업한 지가 올해로 정확히 4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대학을 많이 찾고 또 해외 순방을 가는 경우에는 꼭 그 나라의 학술 연구와 혁신을 선도해가는 대학을 방문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 사우디 국빈 방문에서도 킹 사우드 대학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이 대학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إنني تخرجت من الجامعة منذ 40 سنة ولكن بعد أصبحت سياسيا وبعد أصبحت رئيسا لجمهورية إنني أزور الجامعات كثيرة وخاصة إذا أزور دولة أخرى خارج دولة أنا دائما أزور الجامعات التي تكون رائدا في مجالات البحوث والابتكار ولذلك أنا جئت هنا جامعة الملك سعود لأنها مشهورة جدا ومرموقة في التغيير والابتكار والإبداع. 그리고 이 빈살만 총리를 비롯해서 사우디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의 많은 리더들이 바로 이 킹사우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대학이 왕성한 국제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아주 탄탄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한 국가의 발전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훌륭한 대학과 또 훌륭한 미래 세대인 학생 없이 훌륭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해서 킹사우드 대학을 비롯한 사우디의 대학과 한국의 대학들의 긴밀한 교류 협력을 저는 정부를 대표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إنني تعلمت أن كبار المسؤولين المرموقين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بما فيهم طبعا ولي العهد أمير محمد بن سلمان كذلك كبار المسؤولين في مجالات السياسية والاقتصادية والعلوم وغيرها من المجالات وأعتقد أن هذه الجامعة وسمعت أيضا أنها لدى تنافسية على مستوى العالمي لأنها تتباهى بالتعاون الدولي مع الجامعات الأخرى فأعتقد أن الجامعة هي من أهم عناصر لتطوير الدولة فإذا لم يكن هناك تطوير المواهب الإنسانية والبشرية وبدون الطلاب الجيدين لن يكون هناك أي تطور في الدولة فأعتقد أنني سوف أبذل قصارى جهدي لتعزيز التعاون والتبادل بين الجامعات ومنها جامعة الملك سعود مع جامعات الكورية لتطوير الدولة لكي يخدم لكلا الطرفين.
شكرا فخامة الرئيس. لنأخذ سؤال ثالث هذه المرة من طالب.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학생으로부터 받겠습니다. السلام عليكم ورحمة الله وبركاته. فخامة الرئيس، أنا سعود بن إبراهيم المقحم من كلية الحقوق والعلوم السياسية في جامعة الملك سعود. سعيدين بوجود فخامتكم ونجدد بكم الترحيب في رحاب جامعة الوطن جامعة الملك سعود. وسؤالي لفخامتك، كما ذكرت في خطابك أن كوريا شهدت تطورا اقتصاديا ملحوظا بعد حرب كوريا عام 1950 ميلادي المعروفة بمعجزة نهر الهان. وسؤالي لفخامتك، كيف ترى وما هو رأيك في هذا النجاح المبهر الذي حققته كوريا بعد تلك الحقبة؟ شكرا. 저는 법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우드라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학교 방문을 환영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1950년대부터 1950년대 전쟁을 겪고도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고, 이러한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제 성장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그 열정이 대단히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돼 있을 때 결국 자식을 가르치고 후대를 교육하는 것만큼 국가를 세울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당시에 선조들이 판단을 한 것이 아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كما تطرقت قبل قليل في خلال كلمتي على رغم من دمار الشامل الذي خلفته الحرب الكورية، فقد عززت كوريا المواهب المتميزة المساهمة في تنمية الوطن من خلال التعليم، لأن الشعب الكوري في ذلك الحين لقد اعتقد أن التعليم هو شيء المهم والأهم لتطوير الدولة. 그렇게 50년대부터 한국은 가정과 국가에서 교육에 열정적으로 투자를 했고, 60년대부터는 한국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근면성을 알아본 외국에서 부존 자원이 하나도 없는, 그리고 제대로 된 그 산업 기술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한국을 믿고 많은 경제 협력과 투자를 해 줬습니다. 그것이 한국이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된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كذلك السبب الثاني أنه سوف يلي في خمسينيات القرن الماضي كان البيوت والاجتماع والدولة لقد يعني لم تكرس وقتهم أو أموالهم للاستثمار في التعليم. ومن الستينيات القرن الماضي لقد قطرت دول المتطورة التعليم والاجتهاد للشعب الكوري، لذلك بائتمان وبإيمان وبثقة لهذه الحماسة الشعب الكوري للتعليم والتطوير، رغم أن كوريا كانت لم تكن هناك أي بنية تحتية اقتصادية أو تكنولوجية، لكن الدول الأخرى المتطورة لقد استثمرت في الاقتصاد والتكنولوجيا. فأعتقد أنه هو سبب ثاني للنمو الاقتصادي الذي يسمى أيضا نهر هان، معجزة نهر هان. 그래서 탄탄대로의 성장 가도를 달리던 한국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70년대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외 여건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국의 약 1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사우디의 인프라 건설에 참여함으로 해서 한국이 그런 아주 어려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 가도를 재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이 사우디와의 경제 협력이 우리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وأود أن أقول السبب الثاني لكم. كانت كوريا لديها مشكلات كثيرة، لم تكن هناك يعني دائما قصص نجاح. فكانت السبعينات القرن الماضي واجهت جمهورية كوريا وخاصة الاقتصاد الكوري صعوبات كبيرة أمام ارتفاع الحديد للنفط الخام، ولذلك جاء الكوريين عمال الكوريين الذين يبلغ عددهم تقريبا 100,000 شخص إلى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للمشاركة في مشاريع البنية التحتية في المملكة. ولذلك من الأهمية بمكان أن نقدر التعاون مع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من حيث الاقتصاد والبنية التحتية لكي نحصل على النجاح الذي نراه هذه الأيام. 네,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والآن السؤال الأخير. 네, 앞쪽에 계신 학생분 질문해 주십시오. صباح الخير فخامة الرئيس. أنا الطالبة نوف الغامدي من كلية الحقوق والعلوم السياسية. حاليا السعودية لا تنتج السيارات، ونعتمد بشكل كبير على السيارات من كوريا مثل كيا وهيونداي. فبناء على ذلك نحن مهتمون بالسيارات التي تعمل بالهيدروجين والسيارات صديقة البيئة. آمل أن تتاح الفرصة لبلدينا في التعاون مستقبلا.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대 정치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는 자체적인 자동차 산업이 없고 기아나 현대 같은 한국 자동차들을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차들이 사우디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의 교류 협력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에 그 현대 자동차와 사우디가 함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사우디의 경제 협력에서 새로운 변화의 상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과 사우디는 완제품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또 함께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동개발, 공동생산의 시대로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또 당연히 한국과 사우디의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국내 자동차 학과들이 있습니다. 또 공과대학에 자동차와 관련된 이런 기계공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우디 청년들이 한국에 유학을 원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드릴 것이고, 또 사우디에 이런 자동차, 기계공학, 또 전기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학과가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정부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전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شكرا على شكرا على سؤالكم جميل. طبعا يوجد هناك فرص كثيرة. أعتقد أنكم قد تعرفون أن شركة هيونداي للسيارات وبالتعاون مع الشركات السعودية سوف يكون هناك إنشاء المصنع لإنتاج السيارة الكهربائية في المملكة في القريب العاجل، وذلك أعتقد أنه معلم جديد للتعاون بين كوريا و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بمعنى أن كوريا والسعودية لن يتبادل المنتجات التي قد منتجت من قبل فحسب، ولكننا سوف نطور وننتج معا مشتركا. فهذا ملامح التعاون جديد في المستقبل، وأعتقد وأشجع أنكم أنتم الشباب هم الأبطال في هذه العملية وهذا التغيير. فيوجد هناك بعض الجامعات والمعاهد البحوث الكبرى متعلقة وذات صلة بالسيارات وبالتكنولوجيا الهندسة المتعلقة بالسيارات وكذلك الكهربائية. فإذا كان هناك أي حركات لإنشاء القسم المتعلقة أو ذات صلة للسيارة في المملكة سوف ندعمها بشكل كامل. فالفرص مفتوحة أمامكم، ولابد لكم المغامرة وأخذ التحديات في المستقبل. هذا هو الشيء الوحيد يجب أن تفعلونه. 네, 다양한 질문을 해주신. 자, 지금까지 사우디 현장 연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킹 사우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답변하는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이 대학은요, 특히 지금 사우디 실권자죠.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을 한 대학이라고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는데요. 뭐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이제 막판, 근데 주말 동안 이 소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학폭의 전치 구주,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교체와 사랑의 매란 표현이 등장을 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알려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놀라셨다는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다음 이슈는 이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알았을 것 때 보고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현안, 사실이 있어요. 이거를 미리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쪽과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거 보고받은 적 없어요라고 반박하는 쪽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요. 우선 여야의 목소리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의힘도 항상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체화하기에 노력할 것입니다.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사표 수리는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 아닙니까?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폐라고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은폐가 아닌 건지 이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는 뭐 사표 수리한 거 갖고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오전에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김승희 지재는 전입니다.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폭 연루돼 있다. 이런 내용의 국정감사장 어떤 주장 폭로가 나왔어요. 의혹 제기였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대통령실이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김승희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수리됐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어요. 이런 상황이 끝난 이후에 주말 동안 여야 공방인데요. 일단 전용기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뭔가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그렇죠.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는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기관 증인으로 충분히 우리 김승희 비서관을 부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국정감사 때 비서관을 부를 수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직을 유지시켰어야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조사는 진행되고 있고 그 이외에 이거 말고도 증인 채택될 수 있는 그 여지까지는 둘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사표를 수리했던 것은 그냥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보통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 징계가 되면은 사표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건은 보통의 공무원을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딸의 문제고 별정직 공무원이기 예. 때문에 보통의 공무원과는 다르지만 예. 이것은 결국에는 책임을 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징계까지는 직을 유지시킨단 말이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부에 있는 비서관, 행정관들의 문제가 예. 그냥 이렇게 바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버린 것.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건 가지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김승희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지금 직을 떠난 상태니까요. 그렇죠. 예. 뭐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내용인지도 앞으로 우리는 밝히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조사나 뭐 다른 관계의 내용 없이 이렇게 사표 수리가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은 꼬리 자르기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혁진 변호사. 네네. 지금 아까 여당의 목소리 들어봤지만 아니 사표 수리한 걸 왜 문제 삼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은폐가 아닌 건가? 그럼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건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 쭉 해봤지만 예. 전치 2주 정도는 그냥 웬만하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학폭 관련해서요? 아니요. 일반적인 사안에서 일반적인 폭행. 그냥 병원 가가지고 멍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는 그 나온 경우가 많으니까 예. 그건 좀 설렁설렁한 거다. 한 4주 정도 나오면 제대로 다쳤네. 진짜 문제가 되겠네. 그다음에 한 8주 정도 되면 이건 중상해다 이렇게 되는데 예. 9주나 됐다. 이제 9주는 그렇게 흔한 상해가 아니거든요. 9주 정도 되는 어떤 사건을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9주라고 하면은 거의 한 2달 동안 그 치료를 받아야 그렇죠. 된다. 이건 장기간 치료입니다. 그럼 되게 이제 입원까지 해야 되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피해자의 나이예요.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아니겠습니까? 예. 만으로 8살, 7살. 그런데 이제 만 7살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 만 7살이라고 좀 알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더 그 충격적인 거는 가해자의 나이예요. 3학년. 만약에 뭐 중학생이 어디 뭐 초등학생 때려가지고 예. 전치 9주가 나왔다. 그럼 나쁜 놈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이면 만으로 9살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도대체 9살짜리 그것도 여자아이가 여학생이 어떻게 그 폭행을 했길래 전치 9주가 나오나. 아마 이제 눈 쪽에 많이 다쳐가지고 그래서 전치 9주가 예. 나온 것 같다 그 생각은 들어도 그래도 어떻게 전치 9주를 9살짜리 그 여학생이 할 수가 있는가. 예.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형사 미성년자예요. 그렇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처벌을 갖다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예. 가해자 부모의 대응이잖아요. 예. 왜 푸사를 만약에 제가 그 가해자 어머니였다라고 하면 예. 김 비서관 부인이었다라고 하면 그 이전에 자랑스럽게 뭐 우리 남편이 뭐 이런 데 다닌다 해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 있었어도 혹시 누가 될까봐 문제가 될까봐 내렸을 것 같은데 그 반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더 황당한 거는 말이잖아요. 사랑의 매 운운했단 말이에요. 사랑의 매를 때려가지고 전치 9주가 나오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역사상 사랑의 매가 전치 9주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뭐 전치 9주 때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또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뭐 몇십 대씩 맞고 뭐 그런 친구들도 예. 있었는데 그때 때린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라고는 못한단 말이죠. 본인이 때리다 열받아가지고. 예.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김승희 비서관 그 부부의 그 대응이 예. 굉장히 이상하고 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지만 이거는 본인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딸의 문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통령실에서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민심에 아주 영향이 많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사표를 수리한 게 그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은 들고요. 만약에 사표 처리 안 하고 있으면은 또 사표 처리 안 한다. 뭐 이상민 장관도 그러더니 뭐 뭉갠다. 이번에는 그렇죠. 오. 의전 비서관이 그렇게 딸이 그렇게 했는데도 사표 뭐 그러냐 실세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순방 각오하니까 의전 비서관 필요할 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른 조치가 더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안을 국정감사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처음 밝힌 김용호 의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좀 꺼내놨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내용을 좀 내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가 폭로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김영우 의원이 국정감사 때 폭로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일부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 예. 아마 이 교육청에서 자료를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다가는 국정감사용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양 부모님들에게 전달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도된 거는 총 2차례. 7월 17일 일주일 전과 7월 17일 2차례인데 7월 17일 날 방과 후 수업 전 한 차례가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총 3차례의 폭행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거 정말 민주당의 그런 것만 보면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데요. 예. 민주당은 묻지마 비난입니다. 묻지마 비난. 묻지마 비난. 그러니까 빨리 잘라야 되면은 빨리 잘라졌을 때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예. 빨리 자른 게 잘못됐다면은 자르지 않고 놔두면 그걸 또 잘했다고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안 바꾸고 놔두면 놔두는 대로 그냥 비난하고 빨리 바꾸면 또 꼬리 자르려고 비난하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김용우 의원이 오늘 내놓은 내용은 지금 뭐 알려지기는 2차례 폭행, 근데 한 차례가 그 전에 더 있었다. 이거 3차례다라는 얘기를 꺼내놨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뭔가 미리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꺼내놨습니다. 이 알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 지금 대통령실 지금 사우디 순방 중인데도 긴급하게 또 입장을 냈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김승희 자녀 학폭 문제 미리 알았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질이 있었던 날, 그날 알았다. 당일 즉각 인사 조치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자, 정기남 주선대 정치외교학과 경영 교수님. 이거는요. 근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실이 일단 몰랐어도 문제 같고 미리 알았어도 문제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거? 사실은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인 거죠. 실제로 이제 알았다면 그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이걸 예.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응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또 몰랐으면 공직기관이 하는 업무가 뭐냐. 지금까지 이걸 왜 모르고 있었냐. 왜 모르고 있었냐. 이미 교육청에서 다 확인된 사실인데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지금 좀 전에 김영우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당사자,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는 국감 3일 전에 통보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김승희 전 비서관은 알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대통령실이 오늘 완전히 이제 부인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은 몰랐다. 국감에서 질의하는 거 보고 알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김승희 비서관이 말 그대로 보고 자체를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통보 받았는데 그냥 가만히 뭉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는 그래서 명백한 이 소위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서 박혜진 박정아 대변인 또 그다음에 조혜진 의원 말씀 잘하셨어요. 자, 문제가 생겨서 사표를 처리했더니 또 그것도 문제라고 하냐. 왜 사표를 받았느냐. 사표를 받았냐고 따진다. 좋습니다. 사표 처리 신속하겠다 치자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난 겁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하는 거 지켜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결국은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자, 정순신 국수본부장, 이동관 방통위원장 학폭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왜 이 정권은 학폭 문제만 나오느냐 하고 우리가 비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더라도 현직에 없던 얘기예요. 인사검증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실제 현직에 있으면서 앞서 정혁진 변호사 잘 얘기했습니다만 사안의 심각성. 도대체 주말 사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여학생을 도대체 어떻게 때렸으면 전치 9주의 상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폭행 사실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 충격성이 있죠. 그다음에 처리 과정.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데 2주 만에 열려야 되는데 학폭위가 2달 만에 열려요. 또 그다음에 학폭위 처리 과정. 이게 그동안의 어떤 그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그 점수가 일정 부분 넘으면 전학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걸 전학을 조치 않고 3학년인데 2학년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학급만 교체해줘. 1년의 어떤 처리 과정에서의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다음에 또 부모가 보여준 모습. 프로필 사진 바꾸면서 뭔가 권력기관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관계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예. 의심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자, 일련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예. 진상규명의 의지를 가지고 보여준다면 자, 사표 처리 적절했고 진상규명 철저히 해서 국민적 의혹을 씻어준다면 예. 앞서 얘기한 조혜진 의원, 박정아 의원 얘기가 맞죠. 자, 그런데 앞으로 보십시오. 사표한 직원에 대해서 일체 언급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 마지막으로 신성범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일단 대통령실의 참모들, 그러니까 뭐 비서관도 있고 수석 비서관 있고 밑에는 뭐 선임 행정관도 있고 지금 김승희 전 비서관은 선임 행정관이었다가 이제 비서관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게 검증이 결과적으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몰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거 자체도 들여다본 적이 없다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산 9살, 7살 정치 구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긴 하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봐야 될 대목이 이 사건이 벌어진 게 7월 달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김성희 비서관이 임명된 게 3월 달이에요. 예.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실에서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대통령실에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예.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게 그날 보고됐을 때고 부랴부랴 놀라서 흔히 하는 말로 잘랐다 이거. 자, 그러면 사전의 검증은 사실상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제3의 기관에서 대통령실에 통보하지 않는 이상 먼저 알았다는 게 사전에 알았다는 게 몇 시간 전에 알았다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는 말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심각한 별도로. 그러면은 일단 대통령실은 몰랐을 가능성이 상황이 그렇다. 그러면은 그렇다. 이거는 이 김승희 전 비서관 개인이 왜 이런 것도 그런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는 그래 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인사 검증이라는 게 왜 안 왔느냐, 잘못됐느냐, 이런 사람 왜 못 골라냈느냐 하는 건데 여기는 한동훈 이름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야당 입장에서는 김성희 뒤에 따라붙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배경 이런 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좋은데 그러면은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걸 미리 알았다, 알고 잘랐다, 그래서 문제다, 꼬리 자락이라고 공개하는 포인트는 저는 엇나갔다.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냐? 왜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심의회를 늦게 이뤘느냐? 왜 여기서 16점이 돼서 학교를 전학을 안 시키고 왜 학급 교체만 했느냐? 이런 문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따져야 된다. 지금 운영위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게 화면에 그 점수가 준비된 네네. 화면이 있거든요. 그걸 좀 하나 좀 자, 보여주시기 이전에 바랍니다. 학교와 경기도 교육청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라 그럴까? 이 정도 7월 달에 만약에 외압이 작용해서 저 학폭 심의회가 늦게 열렸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분위기나 이런 걸 봐서는 내부에서 분명히 이야기가 나와요. 대통령실 누군가 때문에 지금 학폭이 열리 않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사건은 약간 별도로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춘 인사검증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저기서 화면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점수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심의 기준 이런 거 맞춘 거거든요. 근데 점수가 16점 이상이면 강제 전학 대상인데 1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천윤기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제일 문제는 그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이 이제 대통령과 자기 이제 남편이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올렸다 그러죠. 그리고 이미 사진. 그 학급에는 김승희의 자녀라는 것을 다 소문이 나 있었을 거예요. 사실 최고 권력기관에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수행하는 의전 비서관 아닙니까? 일단 추정이긴 하지만 그랬지 않았을까? 그렇죠. 지금 교육위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많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계산이 안 들어갔을 수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승희 비서관의 자녀가 만약에 강제 전학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이 국정감사가 아니고 이미 그 학교 폭력이 있었을 당시 얼마 안 돼서 사건이 많이 대두가 됐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김승희 비서관의 배경이 있다 보니 경기도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강제 전학의 평가까지는 못 내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려 그러면 미안하지만 적어도 국정감사나 교육에 이런 데서는 당시에 학폭심의원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정황 설명 이런 걸 좀 갖고 와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그 부인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걸 100%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외압이 작용해서 학폭 심리가 늦게 열렸고요. 15점이 16점 돼야 되는데 15점을 깎아서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나와줘야 돼. 야당에서 분발해서 찾아주세요. 외압을 알고 알아서 눈치 본 거 정도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은 속시원이 아직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야당 쪽에서는 그걸 계속 파고들 거고요. 아마 뭔가 또 설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뭐 학폭, 그다음에 여기 뭐 대통령실 이제 참모 얘기까지 곁들여졌는데 다음 주제도 이것도 우리 사회의 약간 어두운 면, 마약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왜 갑자기 이렇게 마약이 심각해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심각하다고 그러네요. 자, 그럼요. 이 최근에 이 배우 이성균 씨,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는 단계가 있잖아요. 8명 다 불러서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근차근 조사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언제 출석 요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이성균님께서는 영화 드라마에서 변하기 없는 캐릭터를 자신만의 색깔로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자, 마약과 관련된 연예인 그동안 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는데 이번에 배우 이성균 씨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다 그러죠. 왜냐하면 어떤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었는가 뭐 이런 측면들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그동안 이제 마약 관련 사안 좀 많이 다뤄보셨고 깊숙이 좀 들여다보고 계신 박진실 변호사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요, 이성균 씨 그동안 내사 대상이었거든요, 경찰에. 근데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고 좀 알려졌거든요. 피의자 전환이 됐다. 그럼 앞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일단은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게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형사 사건으로 입건을 해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의심 단계가 아니라 뭔가 구체적으로 좀 진척이 됐고 뭐 진술도 나오고 뭐 이랬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피의자 전환이 됐으면 조사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경찰에 출석하게 될 텐데 그럼 조사라는 거는 마약 한마디 말씀드리면 마약 투약을 했는가 아닌가 이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무슨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마약에서는 지금 그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뭐 대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몇 개의 마약을 같이 투약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약이라는 것은 일단 하게 되면 몸에서 이제 흔적이 남는 것이죠. 소변이나 모발을 통해서 투약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투약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서 소변 모발에서 나온다면 투약 사실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소변 모발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보강을 통해서 혐의를 그 수사기관에서는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상 마약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요, 모바일 검사, 뭐 DNA 검사 이런 거잖아요. 모바일이나 이런데 얼마 정도까지 남아 있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소변에서는 통상적으로 길면 10일 정도까지 10일. 마약을 투약하고 길게는 한 10일 정도까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1cm씩 평균적으로 보면 뭐 1cm가 안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한 달에 1cm씩 자란다고 봐서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도 모발이 지금 자른다면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한 7, 8cm가 된다면 적어도 탈염색을 하지 않는 한은 7, 8개월. 7, 8개월, 길게는 1년까지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변 모발을 채취를 해서 국가수에 맡겨서 그 결과를 받아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마약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시기쯤 했는지까지는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피의자가 삭발을 했을 경우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삭발을 해서 가기도 합니다. 아예 그걸 감추기 그럼에도 위해서. 불구하고 손톱이나 그때 우리 다른 그 연예인 사건에서도 다리털을 뽑거나 겨드랑이 털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그럼 아예 머리를 또 짙게 염색을 할 경우는 영향을 받습니까? 실제로 오염이 되는 것이죠. 탈염색을 해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해도
확인이 돼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마약을 했을 때 절대 나는 몸에서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이죠. 아, 그렇게 간단하고 호락호락하지 네. 않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은요. 이성균 씨 측에서 뭔가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오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질문을 받고 설명을 했어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걸 인정하는 건가? 그랬더니 이성균 씨 변호인이 아직 말하기 어렵다. 성실하게 경찰 조사 받을 것. 아니다가 아니고요. 말하기 어렵다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더 있죠? 질문 하나 받은 게 또 있는데 지금 뭐 재벌가 3세 뭐 연예인 지망생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죠. 경찰 쪽에서 지금 이 들여다보고 있는 인물이. 근데 그런 인물들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이거는 부인을 했습니다. 지금요. 자, 박진식 변호사님. 일단 이성균 씨 해명을 들어보면 이게 마약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아직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수사기관에 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런 워딩을 했다는 것은 투약 사실을 미리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먼저 말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식적으로 안 했다라고 한다면 연예인이 마약에 대한 그렇죠.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예. 아니다라고 반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혐의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을 하고 가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고 실제로 오늘 나온 기사를 본다면 이성균 씨와 같이 투약을 했다는 예. 그 유흥업소 그 예. 여성이 유흥업소 종업원이 있어요?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성균 씨와 같이 투약했다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지금 했다라고 먼저 말하는 것보다는 수사기관에 가서 성실히 모든 범죄 사실을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이성균 씨 측에서 고소를 했다 그러잖아요. 이 어떤 업소의 이제 종업원을 상대로. 근데 이유는 그 종업원이 협박을 했다. 그 돈이 수억이 갔다. 네.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수억을 건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얘기가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협박을 당해서 돈을 건넸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자이든 타이든 마약을 뭐 만졌거나 투약했거나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를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못 이겨서 돈을 건넨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 워딩을 봤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라는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요, 이런 마약 투약 이런 죄를 저지른 인물들 최근에 이제 배우 유한 씨도 구속영장이 뭐 기각이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초범이고 예를 들어 초범이고 반성하면 통상 구속영장 기각됩니까? 실제로 마약은 공급사범과 단순 투약사범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사범은 사회적으로 유통을 시켜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이제 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굉장히 위험을 노출시키게 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맞고요. 단순 투약자는 어떻게 됐든 중독으로 넘어갔다면 본인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범죄자인과 동시에 환자, 질병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좀 먼저기 때문에 단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선처를 일단 해주고 단지 처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거나 해서 충분히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소에서 소변 검사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사범이 아닌 단순 투약자들은 조금 구분해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혁신 변호사, 변호사 뭐 그냥 잔뜩 찾고 계세요, 자료를. 근데요, 이성균 씨의 경우는 유명 배우입니다. 그냥 보통 유명 배우가 아닌 뭐 일반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마약 투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것도 뭐 처벌받고 그렇지만 유명인의 경우는 더구나 배우예요. 지금 출연한 영화, 드라마, 광고 등등등등 이른바 일과 관련된 엄청난 일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잖아요.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일들은 광고, 영화, 드라마에 출연한 건데.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표준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표준 계약서를 쭉 찾아보고 있었는데 예. 광고와 관련된 표준 계약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없었던 걸로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회적 물의가 뭐냐? 예. 대표적인 걸 마약을 들고요. 뭐 그밖에 음주운전, 성범죄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물의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거네요. 딱 지금 그 딱 적용되는 걸린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러면 유한 씨가 아니고 이선균 씨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예. 일단은 그 광고 찍으면서 받은 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돈하고 그다음 광고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일체에다가 곱하기 몇 배수를 해가지고 뭐 한 배를 갖다가 배상해도 된다, 2배, 3배. 이거는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다른 건데 그런데 광고라고 하는 거는 예컨대 이제 제가 광고를 나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물의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광고를 안 내보내면 되잖아요. 안 내보내면 되죠. 뭐 다시 뭐 신성범 의원님 다시 광고 모델로 해가지고 뭐 찍거나 예. 뭐 잘생긴 전용기 의원 찍거나 그러면 되니까 예. 상관이 그나마 적은데 영화 같은 건 영화는 이게 찍어놨는데 영화는 찍어놨고 그다음에 영화 그 비용이 100억, 200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이선균 씨가 3억 5천만 원 공갈 협박으로 뜯겼잖아요. 왜 3억 5천만 원씩을 줬겠습니까? 일반인 같으면 이렇게 마약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주겠습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거액입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도 이선균 씨가 지금 그 부담해야 될 그 손해배상액에 비하면 예. 세 발의 피일 수가 있다.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이선균 씨가 지금은 약간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지만 만약에 마약 혐의가 없다라고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이제 공갈죄로 그 공갈을 협박한 그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그럼 이 영화 드라마 광고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그때는? 뭐 괜찮겠죠. 이건 무리가 아닌 그냥 오해였을 뿐이니까. 오해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직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지금 피의자 전환됐거든요. 자, 이렇고요. 일단 이선균 씨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요. 우리 사회 곳곳에 마약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지금 꽤 됐습니다. 나온 지요. 이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마약 단속 강조 많이 했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주십시오. 법무부 장관께서 우리가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값은 싸졌고 마약의 환각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자 한 판 값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그러나 지금부터 전쟁하듯이 막을 수 있습니다. 마약은 적법자처럼 지키지만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해야 잡을 수 있는 거라서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강한 처벌 얘기했지만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경찰 쪽에서 나왔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은 별로 언론에 이제 이 중량에 별로 감흥이 없는데 필로폰 9kg을 압수했습니다. 엄청난 중량이거든요. 그 많은 밀수 조직의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특정을 했고 저희들이 또 총책을 특정을 하고 적색 수배까지 했고 적어도 국내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 다 검거했다는 거. 당시 마약음료 사건의 중국 총책 그러니까 당시 마약음료 제조에 사용됐던 그 필로폰의 출처가 결국 중국으로 하게 됐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중국 총책과도 우리가 이번에 검거한 이 저기 중국 총책 그러니까 국내 유통 총책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는데 이제 중국 총책 나오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이제 뭐 조선족, 중국동포 이렇게 불리는데 뭐 팔고나무 마약인데 그 화면 준비된 게 있거든요. 그 화면 좀 불러오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거 말고요. 그 다음 거 좀 주세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볼 거고요. 다음 내용 주세요. 이겁니다. 자, 마약 유통 조직 검거. 근데 팔고 남은 마약만 30만 명분, 30만 명이 투약을 할 수 있다.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한 필로폰 7.8kg. 뭐 던지기 수법. 이거 얼마 전에 무슨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에게 무슨 마시는 거 줬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건데 일단 박재진 변호사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마약이 갑자기 확산이 된 겁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 뿐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저는 그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 마약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 암수 범죄다 보니까 많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 최근에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강남 마약 사건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면서 예.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는 건데 이전에도 마약 사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그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마약을 굉장히 구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왜 쉬워졌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직접 거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노출되지 않게 텔레그램 상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리고 몰래 숨겨놓고 돈도 그 비트코인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전혀 자신이 노출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장치를 마련해서 예.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가 요청만 하면 예. 다 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게 되면 굉장한 그 상당한 수익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보다 저희 나라가 그 거래를 하면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동남아에서 싸게 구입을 해서 국내에 또 비싸게 파는 수요가 거예요?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쪽쪽 다 판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렇게 압수되지 않은 것들은 아마 곧 누군가한테 다 팔려나갈 게 그나마 저렇게 되는 것인데 한 번 투약분이 예. 필로폰을 예를 들자면 예. 0.03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0.03g이요? 네, 그거를 수사기관에서는 1회 투약분이라고 특정을 그럼 하고 아까 있는데 남아서 압수한 게 뭐 9kg. 7점 네. 몇 킬로, 9kg 나오잖아요. 엄청난 양입니다. 0.03이 한 번 분량인데 9kg가 되면 네. 이거는 수십만으로 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양이 아까 수사기관에서 별로 감흥이 없지만이라고 말씀하신 게 워낙 언론에 매일 마약 기사가 요즘 한 5개, 6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도 압수된 그렇죠. 건데 저게 수십만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 1kg만 해도 굉장히 상당한 양이죠. 그렇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볼 때마다 이미 퍼져 있었다. 지금 이런 설명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화면이 있어요. 대학가인데요. 대학가의 그 학교 건물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저런 걸 카드인데 놓고 갔대요. 영어로 썼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처음에 보면 Do you need inspiration이잖아요. 뭐 영감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뭔가 유혹을 하는 문구를 썼는데 그 다음 뜻이 이래요.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액상대마. 근데 완전히 합법적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합법 맞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대마는 불법입니다. 일부 미국이나 캐나다, 일부 뭐 태국이나 이렇게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가 있지만 예.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실은 저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학생들을 잠재적인 그러네요. 고객으로 광고를 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이죠. 지금 학교 당국이 CCTV를 통해서 지금 누가 저거 놓고 왔는지 잡아내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저런 거 합법 절대 아닌 나라예요. 지금요. 이게 이렇게까지 퍼졌거든요. 그리고요, 최근 들어서 뭐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신종 마약이 늘었다는 건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신종 마약은 지금 나왔다고 신종은 아니고요. 이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 신종 마약은 한 해에도 굉장히 몇백 개씩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많이 이용이 되면 그걸 신종 마약이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는 그 신종 마약이 이게 그 국가수에서 마약으로 지정이 돼야지만 검거했을 때 이렇게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만 조합을 달리해도 이거를 피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화학 물질인데 조합을 그렇죠. 다른 네. 화학 물질이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성 대마라는 게 이제 신종 마약으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마약인데 이름은 대마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유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중독성도 강하고 신체에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종 마약으로 합성 대마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검거됐을 때는 처벌이 그냥 대마와는 또 수준이 다르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알지 못하는 젊은 층들이 합성 대마니까 막 뭔가 대마라는 오인을 해서 사용하다가 처벌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많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사실 마약 투여하고 구속됐다가 출소해서 또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중독 치료 중요한데 지금 중독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마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처벌받아야 되는 마약 중독은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이면서 동시에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재범률이 거의 35%, 36%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소를 하자마자 예. 바로 마약을 하는 이런 출소뽕이라는 은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소변 검사에서 검거되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범률이 재범률이 높은 거잖아요.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은 꾸준히 치료 관리가 필요한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벌에는 포인트를 맞춰져 있지만 치료 재활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이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지껏은 많은 인적 물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엄단을 하고 예. 치료를 해줘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해서 그 사람들도 세금을 내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람 한 명이 회복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많은 마약 사범들이 또다시 생기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인식을 갖고 이번에도 예산이 조금 재활 쪽에 예. 배당이 됐다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치료 재활도 국가에서 좀 책임을 져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박진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주제 역시 뭐 키워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자, 다음은요. 여당과 관련된 건데요. 오늘 혁신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선했던 발표 그리고 혁신위원장이 등장해서 설명도 좀 합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한국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가문의 사람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말에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 저는요 무슨 마이크를 들이대고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그런 한심스러운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저는 전라도에서 크고 전라도를 무척 사랑하는 대한민국 특별 귀한 국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렇게 인식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 푸른 눈의 한국인 이렇게 묘사가 되죠.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입니다. 혁신위원장,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그동안 사람을 못 구한다 얘기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요 인선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을 주실까를 질문 드렸거든요. 쓰신 분 가슴 쪽에다 그걸 들어주세요. 자, 점수를 이게 서로 말 좀 맞추셨을까요? 이렇게 전용기 운서부터 혁신 변호사까지 이렇게 거꾸로 쭉 가보면요. 50점. 그다음에 옆에 정기랑 교수님은 화면 좀 보세요. 60점 건너로 갑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70점이고요. 그 옆에 정혁신은 80점. 50, 60, 70, 80까지 점수가 있는데 이거 일부러 10점씩 차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시고 다음 준비된 영상은 인요한 교수가 지난 8월에 국민의힘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영상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나는 59년도에 전주에서 태어나 우주의 중심 순천에서 저 완전 순천 아까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사실 순천은 그냥 깡촌놈입니다. 그는 광주항쟁 5월 25일 날 시민군 대표 통역을 3시간 했습니다. 경찰도 많이 따라다니고 우리 사무총장님 경찰 출신이라 처음에 좀 미워했는데 미국을 갔다 와서 보니까 제가 할렘에서 살았는데 세상에 한국 경찰같이 고마운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전향한 386입니다. 자, 보니까 전라도 얘기하고 내가 어디 당 이런 쓸데없는 얘기한다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DJ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인터뷰에서 자주 내비치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전용기 의원이 가장 짠 50점 줬는데 그런데요. 그 점수 설명과 함께 오늘 민주당이 공식 논평이 없어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안 나왔거든요. 보통 상대 정당이 어떤 인선을 하면은 그거를 비판하거나 아니면 좋다고 하거나 인선이 평가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아무 논평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예.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생각을 뭐 했었습니다. 아니면 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는 어떠한 혁신위원장이 와도 혁신을 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겁니까? 김기현 체제에 대한 쓴소리를 할 겁니까? 더군다나 뭐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오든 굉장히 힘든 그 혁신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뭐 아니면 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인유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최소한 논평이 안 나왔지만 어떤 비난을 하거나 비판하는 건 없어요, 지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본인은 어떠한 정치권에서 색깔을 입고 색양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을 그래도 정교하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본인의 생각과 철학이 어느 정도 있는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어떠한 논평을 내가지고 이분을 평가하기보다는 아마 지금 언론에서 많은 그 인사 검증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 아니면 도다 해서 한 50점 정도로 평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괜히 평판도 괜찮으시고 그런데 괜히 민주당에서 무슨 비판 냈다가 좀 그럴 것 같고 지켜보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논평이 없어요. 다음은 정혁진 변호사 점수를 들어볼 텐데 일단 앞서서 오늘 인유한 교수가 인유한 혁신위원장입니다. 뭔가 좀 설명을 내놨어요. 각오일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통합을.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서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라. 이거 어서 들은 말인데 그걸 인용했는데 희생, 그다음에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통합. 정혁진 변호사 가장 높은 80점 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대신. 이게요, 지금 몇 가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혹시 이게 향후에 총선 관련해서 공천 물갈이 또는 당에 그동안 쓴소리에서 징계도 받고 뭐 이랬던 인물들, 예를 들어서 윤석 전 대표가 대표이고요. 그리고 쓴소리 많이 하시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 등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공천 가능성 이런 걸 열어둔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왜 80점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김기현 대표 인선할 때 그때 똑같은 점수 물어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앵커가. 그때 제 점수가 제일 낮았을 거예요. 낮았어요. 제가 40점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당직 인선했을 그렇죠. 때. 거기에다 이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인선에 비하면 이번 인선은 한 2배 정도 점수 드려도 되겠다. 2배 상승. 곱하기 2 이렇게 한 거고요. 왜냐하면 그 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문가인데다가 글로벌화 같은 그 인상도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지역적 배분, 호남적인 배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절묘한 그 한 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다른 분도 아니고 의사잖아요. 의사는 사람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에서 여당에 지금 그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치료하는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앵커가 그 질문한 그런 여러 가지 공천 관련 질문 제가 드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모르겠고 공천권이 인유한 위원장한테 거의 전권으로 귀속되는 것이 그게 그 여당의 성패를 가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뭐 유승민 뭐 전 대표 이런 분들 필요하다 공천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 생각에 공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이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고 정체성에도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 안 줄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을 딱 내리고 그다음에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기현 대표 수도권에서 출마해라. 똑같은 이야기를 인유한 위원장이 하면 그거는 따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만약에 따르게 되면 변화한 모습이 보여질 거고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그런 모습 정도를 보여야 여당이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꾸는 거다.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뜻이 되는 거군요.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아무튼 이런 몇 가지 내용이 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그리고 희생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리고요 오늘 이 인선에 대해서 당내 평가가 좀 하나 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인유한 교수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카드죠. 흥미로운 카드인 것은 맞다. 흥미롭고 혁신적인 느낌은 나지만 실제 우리가 불편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 카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 100%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국민통합위원회랑 얼마 전에도 계속 뭐 활동도 같이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하지만 추측 아닌가 싶고요. 전혀 그렇게 오해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 인재풀에 대한 것들을 좀 제공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전혀 그런 것도 하지 않을 정도로 당 내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60점을 주신 정기당 교수님, 이 질문을 좀 추가 드릴게요. 인유한 교수가 아까 말한 대로 다 바꾼다. 이제 다 바꾸는 어떤 아주 파격적인 혁신안을 들고 나왔는데 관건은 당 지도부가 과연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 좀 더 나가서 혹시 용산 대통령실과는 어떤 동의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게 좀 관심사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건 뭡니까? 그럴 일이 된다는 없다는 얘기는 겁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쪽으로. 좀 전에 얘기를 끌고 들어와서 죄송합니다만 정혁진 변호사는 상당한 기대감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게 80점으로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제 60점입니다. 저는 이게 F학점을 면했다. 50점 때문에 F학점입니다. 대학가 평가를 할 때요. 근데 결국 D학점 정도 되는 건데 나름 대중성과 상징성을 갖춘 인물을 인선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파격적인 저는 인선으로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 거론됐던 뭐 정운찬, 뭐 여러 가지 또 외부 인사라든지 당내 하태경, 윤희숙 등등의 위원 면면에 비하면 신선한 면이 있고 또 나름대로 기대를 갖게 한다는 측면은 있다. 자,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어떤 정치 경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소위 이번 보선 패배의 원인, 또 당내 문제, 또 당과 대통령실의 수직적 관계 청산,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 과연 이런 복잡다단한 정치적인 문제를 혁신위원장 이름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실제 당내 반응조차도 뭐 혁신위를 꾸린들 뭐하냐. 지금 비대위가 아닙니다. 김기현 지도부 체제하에 혁신위원회입니다. 자, 이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과연 앞서도 뭐 앵커께서 여쭙습니다만 다음 총선은 대통령실에 손 떼라. 당 중심으로 치레한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날부로 아마 혁신위원장을 그만둬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70점, 10점 높은 70점을 주신 신성범 의원님, 뭐 점수는 높은 점수를 주신 걸 알겠는데 똑같은 질문이에요. 과연 혁신할 만하게 내놓으면 이걸 수용할 건지가 중요한 건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유심히 봤던 것 중에 인요한 씨가 인터뷰한 것 가운데 내가 스코틀랜드계 핏줄 이어받아 반골 기질이 있다는 부분을 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영국을 알다시피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잉글랜드에 굉장히 투쟁해서 독립까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본인의 의사가 좀 기묘하다고 봐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럴만한 사람이라고 보는 몇 가지 근거가 우리 당과는 정말 결이 달라도 한참 다른 사람이 이질적인 사람이 온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호남 출신 대통령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나는 순천 출신 깡촌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첫 마디가 중요해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된다. 국힘안에서 또 희생해야 된다. 희생 없이는 변화 없다. 또 와이프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이게 뭐냐? 엄청난 물갈이를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할 의지도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을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다른 이야기 하면 팍 튀거나 예를 들어 흔히 하는 말로 괜히 반발하거나 사달을 낼 뿐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 정도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정치권에서 정치권 히딩크 한국 축구의 왜 체질을 바꾼 게 히딩크라면 정치의 기질 뭐 어떻게 체질을 바꿀 수 있는 분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저를 중심으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신 분과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요 라는 두 분으로 딱 나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야당과 관련된 주제인데요. 뭐 제목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여야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제안이 오늘 있었죠. 이재명 대표 얘기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뭐 거의 한 달 넘게 공백이었다가 이제 당무 복귀한 거거든요. 당무 복귀하면서 무슨 사퇴 이 얘기 꺼내놨는데
끝나고 설명도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대표님 모두 발언 중에서 내각 총사퇴와 관련한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하는 그런 각오로 민생을 챙기라는 강조의 의미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각 총사퇴라는데 그게 꼭 총사퇴는 아니고요. 그냥 좀 각오를 좀 다져라, 쇄신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약간 어리둥절했었는데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여야가 서로 뭐 만나자 하는데 그게 또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게 지난 22일 김기현 대표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도 이어졌고요. 그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고자 제안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습니다.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것은 풀고 신뢰는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금의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보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제 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여야정, 대통령과 여당 대표 그리고 야당 대표 3자 회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을 했는데 여야 대표 회담 제안했는데 다시 3자 회동, 대통령까지 포함한 3자 회동이라고 역제안을 한 거잖아요. 오늘 반응이 나왔어요. 국민의힘 반응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화면이에요.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 순방 중인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동이 먼저여야 할 여유를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거나 안 하겠다는 걸로 들리네. 이게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또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분께 지금 판넬이 있거든요. 앞에 OX 판넬.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국민의힘은 오늘 부정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3자 회동 제안을 수용한다고 보시면 O, 안 한다고 보시면 X를 들어주세요. 전원이 아니고 세 분 X, 한 분만 O인데 일단 가장 독특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분만 계시니까 일단 정혁진 변호사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받아들일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왜냐하면 이게 핑퐁인데 어떻게 보면 절충안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하고 영수회담 같이 단독으로 1대1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아니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김기현 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형식을 불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긴 만나는데 어떤 식으로 만나든 우르르 만나든 둘이 만나든 아니면 셋이 만나든 괜찮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하나 이제 좀 양보한 그런 절충안을 낸 거기 때문에 그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에서 이 정도면 만날 수도 있겠다라고 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X를 고르신 세 분 중에 전용기 의원만 좀 들어보죠. X 안 될 거다. 수용 안 한다. 대통령께서 결국 만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수용해야 되거든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만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어떠한 실수를 하건 간에 꼬리 자를 수가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가질 정치적 이런 책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우리 정혁진 변호사나 정확하게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일 거다. 그런데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지만 내각을 총사퇴하라고 주장하는 대표와 어떻게 3자 회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문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 문제가 다 기소가 끝나고 나서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꼭 한마디만 보태면은요. 예.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어의 영수회담의 타이밍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자, 돌아오시면 중동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요. 시정연설 하게 됩니다. 예산안 앞두고 시정연설 하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라도 한번 봅시다. 라고 할 수 있어야만이 말로만 반성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원래 좀 준비된 게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영상만 좀 전해드리는데 일단 민주당 내에서 이 추미애 전 장관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난 총선 때 양보하고 출마 안 했는데 최근에 어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자체가 이렇게 정신줄을 놔버렸다 하는 것이 되게 허무한 거죠.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실 겁니까? 해야 되는데요. 또 네. 지지자들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정신 차리면 저한테도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이 정신 못 차리면 저에게도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제가 걱정입니다. 볼 때는 있을 것 같아요. 정일영 교수님, 뭐 기획일 거네. 그럼 본인이 총선 출마한다는 건데 원래 서울 광진 을이었잖아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고민정 의원한테 양보하고 본인이 네. 나온 건데 그러면은 여길 다시 간다는 겁니까? 다른 데로 간다는 거야 기회가 오면은? 뭐 기회가 오면 아마 그 옆 지역구에서라도 자기가 나설 거다. 광진의 다른 지역구로? 다른 지역구. 그게 이제 광진, 을리 있고 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전해수 의원 지역구입니다. 물론 뭐 이낙연계,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극성 지지층의 열렬한 어떤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 확장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한계를 보인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본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친명 행보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측면이 좀 커 보이고요. 아마도 총선 즈음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서 총선 전략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야권 지지층을 두텁게 하면서 중도층을 확보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아마 바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전용 의원님 혹시 공천받을 가능성 전혀 없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은 웬만하면 경선시키자라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날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중진 의원님들한테는 어느 정도 해당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봉합하기 위해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커다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은 말릴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말릴 수는 없겠죠. 아마 경선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추미애 의원이 과연 나올 때는 민주당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또 민주당 내에서 살짝 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